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가 남긴 낡은 서랍 하나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검소하게, 아니 지독할 정도로 인색하게 살다 떠나신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30년간 자식들 몰래 이어온 지독한 이중생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온기가 가신 아버지의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서랍장을 정리하던 우리 남매는 노란 고무줄에 칭칭 감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자식들에게 남긴 유산도 따뜻한 유언장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어딘가로 돈을 보낸 익명성금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걸 본 첫째 형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형은 영수증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절규했죠.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제정신이었던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보일러 기름값이 없어서 냉방에서 솜잎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때도 아버지는 남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맞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는 평생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구두쇠였고 자식들의 눈물을 외면한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는 매달 거액을 이름도 모를 곳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매에게는 평생을 속아온 지독한 기만이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분노에 찬 형이 영수증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며 날뛰던 그때 봉투 맨 밑바닥에서 30년 전에 낡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던 그 거대한 홍수 때의 흙탕물이 묻은 듯 누렇게 변색된 메모. 거기엔 아버지의 거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빚이라니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갚아야 했던 그 빚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쁜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돈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30년 전 진흙탕 속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자, 그럼 인생다방의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주변의 귀한 삶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49제를 마친 뒤에도 집안에는 여전히 눅눅한 상취가 가시지 않았다. 평생을 낡은 구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버지는 떠나는 길조차 단출했다. 남겨진 유품이라고 해봐야 낡은 내복 몇 벌과 손때 묻은 돋보기,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오동나무 서랍장이 전부였다. 첫째 지우는 짜증스럽게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이 집의 모든 것이 싫었다. 곰팡이 냄새가 밴 벽지,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평생 이 가난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아버지의 고집까지. 이것 봐. 여긴 뭐 죄다 쓰레기뿐이네. 버릴 건데 뭐하러 이렇게 꽁꽁 싸매두셨대? 지우는 서랍 가장 아래 칸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잘 열리지 않는지 윽박 지르듯 힘을 주자 서랍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두툼한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뭐야? 비상금이라도 숨겨두신 건가? 지훈의 목소리에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둘째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지수의 눈에 비친 봉투는 세월의 때가 다 꼬재재했다. 지훈은 기대감에 부풀어 고무줄을 끊어냈다. 하지만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빳빳한 신사임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게 접힌 종이 쪼가리들이었다. 지훈이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성금 납부 영수증? 지훈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수도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들었다. 거기엔 익명 혹은 무명이라는 이름 옆에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를 확인하던 지수의 손이 떨렸다. 오빠, 이것 좀 봐. 이거 날짜가 1996년도부터 있어. 뭐? 96년? 지우는 미친 듯이 영수증들을 헤치기 시작했다. 96년, 97년, 2005년, 2015년.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인 작년 연말까지. 매달 단 한 번의 걸음도 없이 아버지는 어딘가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 영수증은 고무줄 뭉치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양은 서랍 바닥을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지훈의 얼굴이 서서히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탄이 아니라 명백한 분노였다. 이 영감탱이가 정말 제정신이었던 거야? 이게 지금 다 얼마야? 지수, 너 이거 계산해봐. 매달 10만 원씩만 잡아도 30년이면. 오빠, 일단 좀 진정해봐. 아버지가 좋은 일 하신 거잖아. 좋은 일? 야, 김지수.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육성회비 못 내서 교무실 앞에 불려가 서 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돈 없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너희가 이해하라고.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린 애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어머니가 움찔하며 방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바닥에 널브러진 영수증 뭉치를 보고는 힘없이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몰래 이런 짓 하고 다닌 거 알고 계셨냐고요. 지훈이 영수증 한 장을 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떨궜다. 대답 대신 흘러나오는 짧은 한숨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알자 지훈은 폭발했다. 엄마도 참 바보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뿌리고 다닐 동안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파출부 일하면서 우리 키웠잖아. 엄마 무릎 다 나간 거 그거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가 이 돈만 엄마 갖다 줬어도 우리 집 이렇게 안 살았어. 지수, 너 대학 갈 때 등록금 없어서 대출 받고 알바하느라 휴학했던 건 그때 아버지는 여기다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고. 지우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고 날짜를 읽어내려갔다. 2002년 2월 15일. 지수야, 너 이때 기억나? 우리 집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돈 없어서 저기 산동네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이야. 우리 이삿짐 트럭에 실어서 보내고 길바닥에서 짜장면 한 그릇 나눠 먹던 날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날 여기다 20만 원을 보냈어. 익명으로. 자기 자식들은 곰팡이 피는 방으로 몰아넣으면서.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었다. 평생을 성실하지만 가난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본인의 체면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써왔다는 배신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지훈의 말대로 아버지는 가족의 위기 때마다 오히려 기부금을 늘리기도 했다. 아버지가 실직했던 달에도, 지수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했던 달에도 영수증엔 어김없이 익명의 이름으로 기부 사실이 찍혀 있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도대체 왜? 지수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낡은 구두를 고쳐 신던 사람이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자식들의 투정에도 허허 웃으며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드시던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가족 몰래 이런 거액을
그것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내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신 건지 알 거 아냐? 이게 다 뭐야?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신 거였어? 아니면 대단한 성인군자라도 되고 싶으셨던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하나둘 모을 뿐이었다. 말 안 하면 나 이거 다 태워버릴 거야. 단체고 뭐고 다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 돈 돌려달라고 난리 칠 거라고. 지훈이 라이터를 꺼내 들자 어머니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버지가 너희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너희도 알잖니. 몰라요. 우린 몰라. 우리가 본 건 가난뿐이었고 아버지가 준 건 상처뿐이었어. 이 영수증들이 그 증거라고요. 지우는 영수증 뭉치를 발로 걷어찼다. 영수증들이 방 안을 나비처럼 허옇게 휘날렸다. 그중 한 장이 지수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지수는 무심코 그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했다. 1994년 8월 12일. 그녀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1994년 여름. 그 해는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중부지방을 휩쓸었던 대홍수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었던 날. 우리 집 지하 단칸방에 물이 차올라 가구들이 둥둥 떠다니고 아버지가 지수와 지훈을 등에 업고 흙탕물을 헤치며 빠져나왔던 그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날이기도 했다. 엄마, 94년 8월이면 우리 홍수 났을 때잖아. 집 다 잠겨서 외할머니 댁으로 쫓겨 내려갔을 때. 근데 아버지가 이 날짜에 기부를 시작했어. 이게 첫 영수증이야. 지수의 말에 지훈의 움직임이 멈췄다. 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였다. 엄마, 이 날짜가 왜 하필 이 날짜야? 우리 굶어 죽을 뻔했던 그날에 아버지는 왜 첫 돈을 보낸 거냐고. 어머니는 영수증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분노에 가득 차 서랍장을 발로 쾅 찼다. 서랍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낡고 바스러질 듯한 메모지였다. 지훈이 낚아채듯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아버지의 거친 글씨로 단 2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빚을 잊지 말 것. 갚을 때는 조용히.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빚이라니. 아버지는 누구에게 빚을 졌단 말인가. 그리고 왜 그 빚을 가족도 모르게 30년 동안이나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갚아온 것인가. 지수야, 옷 입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어디 가려고? 이 영수증에 적힌 곳. 희망나눔재단. 여기가 어딘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까지 아껴가며 갖다 바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서 따져야겠다고. 지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영수증 몇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지수도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두 자식을 말리지 못했다. 그저 방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30년 세월을 두 손으로 쓸어 모을 뿐이었다. 낡은 집을 나서는 지훈과 지수의 뒤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아버지의 서랍은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진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꽁꽁 숨겨져 왔던 우리 가족의 잔인한 과거이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다. 지훈과 지수가 찾아간 재단의 주소지는 뜻밖에도 30년 전 그들이 살던 옛 동네 근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직원은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찻잔을 떨어뜨리며 되물었다.
혹시 30년 전 그 홍수 때 지붕 위에 계셨던 그분 아드님입니까? 지훈의 낡은 승용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와이퍼가 앞 유리에 맺힌 빗물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지만 지훈의 미간에 패인 깊은 주름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은 지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낯익은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영수증 속의 주소지를 따라가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지우고 싶어 했던 가난의 기억이 서린 옛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오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저렇게 울면서 말리시는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하지만 지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주시했다. 말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도 공범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껴서 딴청 피우는 거 보면서도 30년을 입 닫고 계셨잖아. 이게 정상이냐? 남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을 받네 어쩌네 하는데 우린 서랍장에서 쓰레기 같은 영수증 뭉치나 찾아내고 앉아있고. 쓰레기라니. 그래도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잖아. 도움? 그래, 누군가에겐 천사였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아버지는 그냥 자기 체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노인네였어. 너 기억 안 나?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빨간 티셔츠 입고 소리 지르며 축제 분위기였을 때 말이야. 우리 집은 어땠는지 기억나냐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시절의 상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훈의 가슴 속에서 시퍼런 멍으로 남아 있었다. 남들 다 치킨 시켜 먹고 응원할 때 우리 집엔 압류 딱지가 붙었어.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집 날아갔을 때잖아. 그 좁은 단칸방에서 너랑 나랑 엄마랑 셋이 누워있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주만 들이켜셨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까 영수증 보다가 뭘 봤는지 알아?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갔다고 난리 피우던 그날 아버지는 그 와중에 또 돈을 보냈더라. 그것도 꽤 큰 금액을. 지우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자식들 먹을 쌀통이 비어가는데 아버지는 나라가 기쁘니까 본인도 기분 좀 내고 싶으셨나? 뭐지? 익명으로 돈을 보내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았을까? 그게 바로 위선이야.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남돋는 척하면서 뒤에선 제 새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지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훈의 분노는 타당했다. 지수 역시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도 등록금이 모자라 휴학을 고민하던 때를 기억했다. 아버지는 그때도 돈은 정직하게 벌어서 써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단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 아니, 줄 형편이 안 된다고 믿게 했다. 하지만 오늘 발견한 영수증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한 착각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차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 없는 낡은 동네였다. 빗물에 젖은 시멘트 담벼락과 어지럽게 엉킨 전신주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영수증에 적힌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의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다. 재단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내려. 직접 물어봐야겠어.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30년 동안 이 짓을 한 건지. 지훈이 차 문을 거칠게 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수도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섞인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인 책상 몇 개와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나요? 안쪽에서 돋보기 안경을 쓴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다. 그녀는 낯선 방문객의 서늘한 기운에 당황한 듯 보였다. 지우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거 보러 왔습니다. 여기 적힌 익명이라는 사람, 우리 아버지예요. 지난 30년 동안 여기다 돈 보내온 사람 말입니다. 여성은 영수증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신중하게 지훈과 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아, 아니, 그 익명 후원자님의 자제분들이신가요? 김 누구라고 하려던 거 아니에요? 이름 알고 있었네. 익명이라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대우를 받았길래 평생 집안 살림 거덜내면서 여기다 돈을 바친 겁니까? 혹시 아버지가 여기서 뭐 감투라도 썼나요? 아니면 무슨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지훈의 고함에 여성의 얼굴이 곤혹스럽게 변했다. 손님,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는 후원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은 저희 재단에서 어떤 직함을 가진 적도 없고 저희가 따로 특별한 대우를 해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매달 조용히 송금만 해주셨을 뿐이에요. 매달 조용히? 그게 말이 됩니까? 30년이에요.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이름도 안 밝히고 돈을 보냈다고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이 재단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오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지수가 지훈의 팔을 잡았지만 지훈은 막무가내였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꼬드겨서 돈 뜯어낸 거면 내가 가만 안 둬. 이거 다 돌려받을 거야. 우리 가족이 30년 동안 가난에 허덕이며 산 대가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어?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장부 하나를 펼쳤다. 장부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후원자님께서는 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오해를 하시니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지가 무엇인지 전해 듣지도 못했고요. 그놈의 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 이 쓰레기 같은 종이들밖에 없다고요. 지우는 장부를 가로채려 했지만 여성이 재빨리 장부를 가슴에 품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저희 재단의 소중한 자산이자 비밀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늘 빚을 갚으러 왔다고 하셨지요. 빚? 아버지가 누구한테 빚을 졌단 말입니까? 은행? 사채? 아니요. 아버님은 늘 세상에 빚을 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이, 당신의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고 있는 것이 모두 그 빚 덕분이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는 돈을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진 빚이라니. 그런 추상적인 말로 30년의 세월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지훈에게 그것은 그저 미친 노인의 궤변처럼 들릴 뿐이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빚을 갚으려면 가족한테 먼저 갚았어야지. 우리 엄마 손마디가 왜 저렇게 굵어졌는지, 내 동생이 왜 대학을 제때 졸업하지 못했는지,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세상에 빚을 갚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지우는 차갑게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지수도 당황하며 여성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하고
지훈의 뒤를 쫓았다. 오빠, 오빠 기다려봐. 빗길을 걸어 차로 돌아온 지훈은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그런 지훈의 등을 차마 어루만지지 못했다. 오빠의 분노 밑에 깔린 깊은 슬픔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미움보다 더 진한 이해받지 못한 자식의 서러움이었다. 지수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메모지를 꺼냈다. 그날의 빚을 잊지 말 것. 갚을 때는 조용히. 사무실 여성이 했던 말과 메모지의 글귀가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얽혔다. 그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어디니? 지훈이랑 같이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엄마, 우리 지금 아버지 성금 보내던 재단에 와봤어.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 빚이라는 게 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어머니의 낮은 흐느낌. 지수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렴. 내 아버지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너희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게 비록 너희에겐 상처였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단다. 지키다니? 우릴 어떻게 지켰다는 건데? 가난하게 만들고 남들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지키는 거야?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1994년 8월 12일, 아버지가 처음 기부를 시작한 그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수의 물음에 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수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재단에서 가져온 영수증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영수증들 사이에는 가끔 작은 메모들이 섞여 있었다. 날짜가 오래된 것일수록 종이는 얇고 바스러지기 쉬웠다. 그러다 지수의 시선이 영수증 뭉치 맨 안쪽 아주 낡은 수첩 조각 하나에 멈췄다. 그것은 영수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오래된 장부의 일부분 같았다. 1994년 8월 12일 강릉시 강동면.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994년 홍수. 그때 우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강릉의 주소를 적어두었던 걸까? 오빠, 이것 좀 봐.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종이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종이를 확인했다. 지훈의 눈에도 의구심이 서렸다. 강릉? 우리 홍수 때 서울 살았잖아. 외할머니 댁은 안동이고 강릉에 우리가 갈 일이 뭐가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 날짜에 이 장소를 기록해뒀어.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기부가 시작됐고, 오빠,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만의 그날은 여기가 시작인 것 같아. 지우는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뚫어지게 쳐다봤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차 지붕을 세차게 때렸다. 가보자. 그게 빚이든 죄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난 이 영수증들 절대 못 받아들여. 지우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30년 전 가족을 살렸다는 그 빚의 실체를 향해 차는 빗길을 뚫고 강릉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자식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가장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강릉의 낡은 마을 회관에 도착한 지수와 지훈. 마을 노인 한 명에게 주소를 보여주자 노인은 담배를 태우다 말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묻는다. 이 집? 이 집은 30년 전 홍수 때 일가족이 몰살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간 그 서울 양반네 집 아녀. 근데
그때 그 집 살려주고 대신 죽은 그 청년 가족이라도 되는가? 지훈의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신 죽은 청년이라니. 아버지가 갚아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예감이 그들을 엄습했다. 빗줄기는 강릉으로 향할수록 더욱 거세졌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30년 전 그날의 아우성처럼 들려왔다. 지우는 벌써 3시간째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이따금씩 내뱉는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오빠 피곤하면 내가 운전할까? 지수의 물음에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오직 앞만 향해 있었다. 그에게 이번 여정은 단순한 진실 추적이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가난이라는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을 방치했던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강릉시 강동면. 30년 전 홍수의 상흔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워진 낡은 빌라들과 정비된 하천만이 이곳이 한때 물바다였음을 짐작게 했다. 지수는 무릎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메모지와 영수증 뭉치를 번갈아 보았다. 여기야. 메모지에 적힌 주소. 지우는 차를 멈췄다. 그곳은 하천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터였다. 예전에는 집이 있었을 법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지훈과 지수는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30년 전이면 내가 7살 때네. 오빠는 10살이었고 지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다. 지훈의 기억 속에도 어렴풋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천장을 타고 흐르던 빗물, 방바닥까지 차오르던 시커먼 흙탕물, 그리고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매던 아버지의 억센 팔뚝. 하지만 그 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구멍가게 앞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젖은 옷을 입고 나타난 두 남매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르신, 아까 하신 말씀, 다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주소지에 살던 서울 양반 일가족을 구하고 죽은 청년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긴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내뱉었다. 아, 그 사건. 94년도였지.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 저 아래 하천이 넘쳐서 동네가 순식간에 잠겼거든. 그때 저기 살던 서울 양반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붕 위로 대피했었어. 부모랑 어린 새끼 둘이었지. 지훈과 지수는 숨을 죽였다. 노인의 이야기는 정확히 그들의 가족사와 일치했다. 마을 사람들도 겁이 나서 근처도 못 가고 있었어. 물살이 워낙 세서 보트도 뒤집힐 판이었거든. 그런데 저기 건너편에 살던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어.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복학 준비하던 착한 놈이었지. 그놈이 지네 집에 있던 나무 판잣대기를 끌고 물속으로 뛰어들더라고. 사람들 만류도 안 듣고 말이여. 노인의 눈에 회한이 서렸다. 그놈이 3번을 왕복했어. 처음엔 계집애를, 그 다음엔 사내놈을, 마지막엔 그 애미를 판자에 태워서 끌어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울 양반을 구하려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커다란 나무 밑동이 그놈을 덮쳐버렸어. 순식간이었지. 지훈의 다리가 휘청였다. 그는 옆에 있던 전신줄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시신도 사흘 뒤에나 찾았어. 저 아래 하구에서. 그 서울 양반은 살았지.
청년이 밀어준 판자를 붙잡고 겨우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거든. 그런데 그 민수라는 놈은 외아들이었어.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효자였는데 생판 남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거야.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구두쇠 아버지, 자식들의 눈물보다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줄 알았던 위선자.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무겁고 잔인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갚아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숨값이었고 한 가정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간 자의 처절한 속죄였다. 그 청년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훈이 간신히 입을 뗐다. 자식 잃고 제정신으로 살겠나.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강가를 헤매고 다니더니 결국 병 얻어 눕게 됐지. 그때부터였어. 그 서울 양반이 매달 돈을 보내오기 시작한 게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익명이라고만 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저 나라에서 나오는 보상금인 줄 알았어. 나중에야 그 양반이 몰래 다녀가는 걸 내가 몇 번 봤지. 노인은 지훈의 손에 쥐어진 영수증 뭉치를 가리켰다. 그 양반 여기 올 때마다 저기 저 잡초 무성한 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가곤 했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야. 아마 평생을 그 청년한테 미안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을 거야.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왜 가난해야 했는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돈을 아껴야 했는지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내 지훈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이 무거운 부채감을 함께 짊어지길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해 살아남았다는 그 끔찍한 사실이 자식들의 삶에 멍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꺼이 무능한 가장이자 나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다. 지수는 옆에서 조용히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랍에서 보았던 첫 번째 영수증의 날짜를 떠올렸다. 1994년 8월 12일. 그날은 청년 민수가 죽은 날이자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익명이라는 이름의 죄인으로 살기로 맹세했던 것이다. 오빠. 아버지가 영수증 맨 마지막 장 뒷면에 남기신 메모 기억나?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다. 마지막은 너희가 선택해라. 그 문구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신 걸까? 아니면 이제는 자식들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고 믿으신 걸까?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영수증 뭉치를 가방에 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회한과 알 수 없는 사명감이 들어차 있었다. 그 청년의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훈의 물음에 노인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을 가리켰다. 치매가 심해서 사람도 못 알아보신다더군. 이제는 기다릴 자식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모진 목숨 붙잡고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지훈과 지수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적막함이 그들을 맞이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청년의 어머니인 박옥분 할머니의 성함을 말하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면회실로 안내했다. 면회실 구석,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작고 마른 노파가 보였다. 그녀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과거의 어느 시간에 멈춰 있는 듯했다. 지우는 할머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오만한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가 되어야 함을 직감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누구? 민수냐? 우리 민수 왔어? 노파가 가느다란 손을 내밀어 지훈의 얼굴을 더듬었다. 지훈은 그 거친 손길이 닿는 순간 참아왔던 통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할머니. 저 민수 아니에요. 민수 형이 살려준 그 집 아들이에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수 역시 그 뒤에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할머니에게 보내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삶을 지탱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두 남매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요양병원 직원이 다가와 지훈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지난달에 여기 오셨을 때 맡기고 가신 겁니다. 언젠가 자제분들이 찾아오면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홍수가 나기 전 우연히 찍혔던 마을 잔치의 모습인 듯했다. 그리고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그만 민수 곁으로 가련다. 남겨진 인연은 너희의 몫이다. 지훈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할머니의 품속에서 떨어진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아버지가 보낸 성금 기록 옆에 할머니가 삐뚤빼뚤하게 적어 내려간 글귀가 있었다. 서울 양반, 이제 미안해하지 마소. 내 자식 목숨값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 키우라고 보낸 내 마음이니.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버지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보내온 그 돈이 사실은 할머니의 용서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우는 아버지와 할머니 두 노인이 30년 동안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며 버텨온 세월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훈이 오열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지훈의 귓가에 대고 형용할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근데 말이여. 그날 물속에서 민수가 너희 아버지를 밀어내면서 했던 말, 내 아버지가 전해주던가.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30년 비밀의 진짜 마지막 퍼즐이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면회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훈의 귓가에 닿은 할머니의 숨결은 가늘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말은 천둥 소리보다 크게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 청년이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지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30년 전 그 현장에 다시 서 있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놈이 당신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밀어 올리면서 그랬다더군. 아저씨, 이제 내 목까지 사셔야 합니다. 대신 나중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꼭 모른 척하지 마세요. 라고 내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와서 그 말을 전해줬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청년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사는 건 이제 제 인생이 아니라 그 젊은 목소리에 대답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더구나. 지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무뚝뚝하게 입을 닫고 살았던 이유, 자식들에게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도 낡은 신발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비로소 선명해졌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갚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연장된 자신의 삶을 그 청년이 바랐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온전히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보낸 그 돈들은? 지수가 울먹이며 묻자 옆에 있던 요양병원 직원이 말을 거들었다. 사실 박옥분 할머니께 온 돈 중 절반 이상은 할머니의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극구 사양하셨거든요. 대신 아버님께서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그 돈으로 민수장학회를 만드셨습니다. 홍수나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혹은 남을 돕다 다친 의인들의 자녀들을 후원하는 곳이죠. 아버님은 그곳에 돈을 보내면서도 본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익명으로 아니면 강릉 청년이라는 이름으로만 기록해달라고 하셨죠. 지우는 가방 속에 담아온 영수증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2002년 월드컵 날의 기부, 지수의 등록금이 모자랐던 날의 기부,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이삿짐을 싸던 날의 기부. 그 모든 날의 영수증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누리는 생명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세상과 맺은 처절한 약속의 증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로 밤이 깊게 깔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다 알고 계셨죠?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돈을 아끼셨는지,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는 지훈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손마디는 아버지가 기부를 이어가는 동안 식당 일을 하며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내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단다. 비만 오면 거실에 나와 앉아 밖을 내다보며 밤을 새우곤 했지. 내가 한 번은 물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우리 애들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식들부터 챙겨야죠. 라고. 그때 내 아버지가 나를 보며 그러더구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 그 청년이 우리에게 양보해 준 거라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내가 돈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그 청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세상의 빚을 갚으며 살기 때문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가 미워할까봐. 아버지는 끝까지 입을 닫으셨어. 아버지가 남긴 건 가난이 아니라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다. 아버지는 너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랐고 동시에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길 원하셨어. 그래서 일부러 더 엄격하게, 더 인색하게 구신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뱉었던 모진 말들, 무능한 가장이라며 비아냥거렸던 시간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본인의 선행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진정으로 조용히 갚는 법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지수는 아버지의 서랍 맨 밑바닥에서 발견했던 마지막 영수증 뒷면을 다시 보았다. 마지막은 너희가 선택해라.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바쳐 빚을 갚았다. 이제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지우는 영수증 뭉치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흩어졌던 종이들을 연도별로, 날짜별로 맞추다 보니
아버지가 살아온 30년의 궤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가난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책임감의 기록이었다. 오빠, 이거 봐. 지수가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아주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용하셨던 낡은 통장이었다. 통장에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약간의 부수입이 찍혀 있었고 그 돈들은 어김없이 익명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통장의 가장 마지막 줄,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날 찍힌 잔액은 0원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신 듯 통장에 남은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그 재단으로 송금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야, 이제 다 왔다. 약속 지켰다. 그 문구를 본 지우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전쟁터처럼 사셨던 것이다. 죄책감이라는 적과 싸우고 가난이라는 현실과 싸우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약속이라는 깃발을 내리지 않으셨다. 엄마, 나 결심했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익명. 내가 이어받을게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 이름, 우리가 사라지게 두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갚으려 했던 그 빚,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갚아나갈게요. 지수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서렸다. 나도 같이 할게.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등록금을 안 주셨는지, 왜 그렇게 독하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동안 오해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 집안에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훈이 영수증 뭉치를 가방에 다시 넣으려던 찰나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가 아닌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더 발견되었다. 그것은 재단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어느 법률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게 사실이에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후원했던 그 희망나눔재단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익명의 독지가가 남긴 자산의 관리인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 즉 지훈과 지수의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이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언젠가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더 큰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거대한 나눔의 씨앗을 마련해 두셨던 것이다. 그리고 서류의 맨 뒷장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식들을 향한 진짜 유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살리는 보람을 물려주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다. 지훈과 지수가 그 서류를 읽으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집 대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릉 요양병원에서 보았던 재단 직원과 휠체어를 탄 박옥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다. 아버님이 생전에 그러셨죠.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이 할머니를 가족으로 맞이해달라고. 아버지가 설계한 30년의 계획, 그 마지막 반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대문 밖에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비쳐든 달빛이 마당을 적시고 있을 때 휠체어에 앉은 박옥분 할머니를 마주한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휠체어를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단순히 손님을 맞는 행위가 아니었다. 30년 전
끊어졌어야 할 인연의 끈을 다시 잇는 의식이었다.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셨다.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던 할머니였지만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눈빛을 하고 계셨다. 임자, 이제야 여기 왔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식들 얼굴 보러. 할머니의 마른 손이 아버지의 사진 틀을 어루만졌다. 어머니는 그 곁에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3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가족과 그 희생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마침내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이다. 그날 밤 지훈과 지수는 아버지의 서랍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했다. 이제 서랍 안에는 분노를 일으키던 영수증 뭉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곳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인생이 담긴 기록들만이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다. 오빠, 이것 좀 봐. 아까 그 재단 직원이 주고 간 봉투 안에 이게 있었어. 지수가 건넨 것은 아주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작은 USB 메모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반년 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조용히 재단을 찾아가 남겨두신 영상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 속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했다.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뗐다. 지훈아, 지수야.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 서랍이 다 털린 뒤겠구나. 화면 속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웃음이 그렇게 서글플 수 없었다.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련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엔 내가 선택한 길이 너희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얘들아, 나는 너희가 가난하게 자란 것을 원망하기보다 그 가난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만은 가난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땅 한 평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다. 민수, 그 청년은 나에게 목숨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30년을 살았다. 너희에게 줄 돈을 아껴 기부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이 되길 바랐을 뿐이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 가족의 삶이 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순환.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박옥분 할머니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내가 죽으면 옥분 할머니는 갈 곳이 없다. 그분은 내 어머니이자 너희의 할머니나 다름없다. 마지막 영수증의 빈칸은 너희가 채워다오. 돈으로 갚는 빚은 내가 다 끝냈다. 이제는 마음으로 갚는 사랑만이 남았구나. 자랑하지 마라. 다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때 절대 모른 척하지 마라.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지훈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존경심과 책임감이 들어찼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인간답게 사는 법을 몸소 가르치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 인생다방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연을 접해온 지수와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신탁 기금을 통해 민수와 아버지의 집이라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홍수나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재기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박옥분 할머니는 그곳에서 왕할머니로 불리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계셨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할머니는 가끔 지훈을 보며 우리 아들 민수 왔냐며 환하게 웃으셨다. 지훈은 그럴 때마다 네 할머니, 민수 왔어요 라며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이제 지훈에게 민수라는 이름은 타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키고 이어가야 할 생명의 이름이 되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전 같으면 돈 문제로 날을 세우며 싸웠을 식사 자리였지만 이제는 온기가 가득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수십 년 묵은 수심이 걷히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는 정갈하게 접힌 하얀 봉투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묻자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의 익명 영수증이에요. 이번 달부터는 제가 있기로 했거든요. 회사 인센티브 받은 거랑 지수가 원고료 받은 거 조금씩 모았어요. 이름은 여전히 익명입니다. 지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갚을 때는 소리 없이 하는 거라고. 우리 이제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대견한 모습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빗소리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틔우는 축복의 소리였다. 지우는 아버지의 서랍장에 새 영수증 봉투를 넣으며 나직이 의졸였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이름을 남기면 그 이름이 벽이 되지만 이름을 지우면 그 선행이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걸요. 저희가 그 강물을 멈추지 않게 잘 흘려보낼게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사실은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유산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값진 것, 즉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은혜를 갚는 법을 남겼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이름 없는 죄인으로 살면서도 끝내 미소를 잃지 않았던 아버지. 그가 남긴 마지막 영수증은 이제 우리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서랍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밤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이라도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다방이었습니다.